이슬람과 중동 제국 제1강은 이슬람과 중동의 영역은 어디인가? 오늘은 그래서 지리상식을 넓히는 시간 일단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그 지역이 어떤 곳이고 어떤 역사와 문화, 어떤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날과 과거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강은 지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과 중동, 아랍의 인문지리학적 구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셋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네, 이 녹색으로 있는 지역은 이슬람을 따르는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짙은 색은 거의 8, 90%의 무슬림이 사는 지역을 이슬람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가 있고요. 아랍 지역, 중동 중앙아시아, 그리고 오른쪽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가 이슬람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한 전 인구의 70% 이상 지역이 이렇게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러시아의 뭐 중국의 프랑스 인구의 한 10% 정도가 또 이슬람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이슬람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또 이슬람 전체 인구가 한 13억 명, 14억 명 된다고 하니까 인원도 굉장히 많죠. 근데 중동이라고 하면 이보다 좀 축소가 됩니다. 흔히 중동이라 하면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 뭐 이란, 아프가니스탄 정도를 중동이라고 흔히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칭을 했던 지리적 용어를 할 수 있고요. 또 아랍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아랍어를 쓰는 걸 아랍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으로부터 이집트까지를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넓혀서 아랍이 리비아, 알제리아, 모로코까지를 아랍이라고 흔히 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랍어를 이 북아프리카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영역이 굉장히 넓고 조금 좁은 건 중동이고 더 좁은 건 아랍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랍이 아닌 중동도 생긴 거고요. 전체 이슬람 영역은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도상에 본 것처럼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이슬람 영역이죠. 아주 짙은 건 80% 이상의 이슬람이 사는 곳이죠. 그다음에 중국 우리 한반도에는 아주 적죠. 몇만 명 정도의 이슬람이 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이슬람을 믿는 이가 아닌 이슬람을 따르는 이를 무슬림이라고 불러요. 근데 무슬림을 흔히 중동 지방에 많을 것 같지만 가장 인구가 많은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예.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한 2억 7, 8천만 되는데 그중에 한 80%, 90%가 되니까 인도네시아 가장 많고요. 또 그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이런 순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이나 중동 지방의 이슬람 인구보다 동남아시아의 아니면 남아시아의 이슬람 인구가 더 많다는 거죠. 이슬람 하면 흔히 수니파와 시아파 있다고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수니파가 연한 녹색이죠. 이 북아프리카의 전부, 그다음에 중동 지방,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수니파고요. 중간에 좀 짙은색 녹색이 있잖아요. 요게 시아파의 권역입니다. 주로 이란 지역에 시아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자, 중동 지방의 시아파와 수니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쭉 보시면 이 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란 지역에 주로 시아파가 많이 살고요. 아프가니스탄 중앙부에 시아파가 조금 있고 이라크 남부에도 시아파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에도 일부 시아파가 있고 예멘 지방에도 있습니다. 터키 동부 지역에 시아파가 있고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중앙이 있죠. 거기 보면 녹색 지역이 있잖아요. 이거는 수니파의 와하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일부 소수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도표를 보시면 이란에는 시아파가 90에서 95%, 아제르바이잔도 한 3분의 2가 시아파고, 바레인이 또 3분의 2가 그렇고,
이라크의 절반 이상이 시아파고 레바논의 또 절반 이상이 시아파다. 나머지는 시아파가 소수파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아파는 이란 중심의 종파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수니파가 한 85%에서 90%고 시아파가 10에서 15% 사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제일 비극이 발생하는 곳이 시리아예요. 시리아는 최근 몇 년간 아주 비극적인 전쟁을 치렀죠. 근데 이 시리아에는 아주 다양한 종파들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리아의 인구 구성을 보면요. 59%가 수니 무슬림, 알라위가 11.8%, 아랍인이지만 크리스천이 9.3%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시리아 서부에 옛날부터 기독교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기독교 공동체를 이어왔던 사람들이 거의 10% 가까이 되죠. 또 쿠르드인도 8.9%고요. 두루즈파가 있는데 이건 시아파 일종이라고 흔히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2%, 이스마일파가 2.1%, 열두이언파가 1.1%다. 이렇게 종파가 아주 다양하고 특히 시리아에 참담한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다수파인 수니파가 피지배층이고 이 소수파들이 모여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고 그것이 쉽게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라위와 크리스찬, 두루즈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정부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파고 나머지가 다수파기 때문에 정부군의 그 강압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여기에 많은 외세들이 참여하는 바람에 비극적인 현장이 되었던 겁니다. 또 레바논이라는 나라도 참 비극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황색 시아파죠. 41%, 마로나이트라고 하는 게 16%가 있는데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 사람들이 베이루트 수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 해안가에 살죠. 그리고 수니파가 27%고 크리스찬이 9%고 드루즈가 7%다. 그러니까 마로나이트도 일종의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크리스찬 9%와 마론파를 합치면 25%가 되잖아요. 이 기독교가 그럼 25%고 시아파가 41%, 수니파가 27%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 나라가 독립을 할 때 1943년에 국민협약이라는 걸 했는데 인구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 체제를 만들었어요. 대통령은 마론파에서 나온다. 총리는 수니파다. 국회의장은 시아파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석은 마론파가 10석, 나머지가 10석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43년 이후에 인구 구성이 점점 변했어요. 이 마론파를 비롯한 기독교 인구는 정체가 됐고 이슬람 인구는 점점 늘었거든요. 물론 이슬람 인구가 애를 많이 낳아서도 있지만 여기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쪽으로 피난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아파와 수니파 사람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인구는 이슬람 인구가 더 많은데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가 잡고 있으니까 이게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거의 뭐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참 해결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겪기도 하고 그 중동이라고 하는 용어로 가보죠. 중동이라는 용어는 지극히 제국주의적 용어다. 이것은 영국 사람들 기준에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들 동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 지리적으로 명칭을 붙인 거예요. 자기들과 가까운 지역이 근동이다. 그러니까 발칸반도와 그리스, 터키까지를 근동이라고 불렀고요. 그 동쪽을 중동이라고 부른 겁니다. 미들이스트다. 그래서 대략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 이란을 거쳐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까지를 흔히 그들은 중동이라고 이제 불렀고요. 또 더 멀리 가면 파이스트가 있겠죠. 극동.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3국을 흔히 극동지방이라고 부른 것도 다 영국인들이 칭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중동 지방 또는 이슬람인들이 사는 기후는 어떨까 쭉 보시면 이 북아프리카와 아랍 지역, 파키스탄까지 보면 빨간색이죠. 이게 사막 기후다.
그러니까 좀 독특하게도 이슬람인들이 사는 지역은 사막인 곳이 대부분이다. 물론 아닌 곳도 있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열대우림 지역이죠. 터키 서해안 같은 경우는 지중해성 기후죠. 북아프리카 일부, 튀니지, 알제리 이쪽에 모로코 북쪽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뭐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여름 지역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아주 뜨거워요. 근데 비는 주로 가을에 내리죠. 11월부터 2월, 3월까지 비가 내리는, 그리고 농사철이 실제로 겨울인 이게 지중해성 기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막 기후와 열대우림 기후 사이에 스텝 기후가 있고 사바나 기후가 있죠. 또 서유럽 지방은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하죠.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고 여름도 그렇게 덥지 않은 이런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지금 이슬람과 중동 지방은 사막 기후인 곳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흔히 카이거 캐펜 기후 구분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기후겠어요? 흔히 몬순 기후라고 불립니다.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그걸 장마 기간이라 하죠. 그게 끝나면 태풍이 오고, 가을이 되면 선선하고, 겨울이 되면 추위가 닥치는, 이걸 흔히 몬순. 대륙의 동부에는 흔히 이런 기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중동의 인종 구성을 한번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종교도 복잡하고요. 인종, 혈통의 구분에서도 아주 복잡한 것이 중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라비아 반도에는 좀 단순해요. 아랍인들이 주로 산다고 하는 거죠.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데, 물론 땅은 넓지만 대부분 사막이라 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땅 넓지만 중앙에는 거의 다 사막이기 때문에 인구가 별로 없고, 이 지역엔 아랍인들이 주로 살죠.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오만, 예멘 이런 아랍 지역은 아랍인들이 주로 살고요. 이라크 북지방에는 자주색이 뭐냐면 쿠르드인이에요. 이 쿠르드인들은 터키, 이라크, 이란에 걸쳐서 살고 있는 민족인데 인구가 한 3천만 명쯤 됩니다. 아마 지구상에 있는 민족 중에서 스스로 국가를 갖고 있지 못한 것 중에 제일 큰 민족이라 흔히 칭해져요. 자기 나라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거죠. 근데 여전히 자기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쿠르드인들은 터키 동부지방에 많이 살고, 이란의 서부, 이라크의 북부 이 지역에 많이 살고요. 또 이란이라고 한 나라의 주류 인종은 페르시아인입니다. 페르시아를 쓰는 사람들, 중앙아시아에서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파르시라고도 부르고요. 이 사람들이 있고, 또 북쪽에는 이란의 북쪽에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제르바이잔과 아제르 그 지역에서 아제르인 사는, 그러니까 이란이 상당히 인종 구성이 복잡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중해 동부에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랍 지역은 이렇게 넓어요. 흔히 중동이라고 하면 아까 그랬죠. 이집트에서 아라비아 반도, 인도, 파키스탄까지를 중동이라 칠한다면 흔히 아랍어를 쓰는 아랍은 이렇게 넓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랍어가 통용이 되긴 하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멀리 갈수록 방언이 심하겠죠. 아랍어를 쓰긴 하는데 이게 문어적으로는 아랍어가 다 통용이 되지만 구어적으로는 자신들의 방언들이 다 쓰이고 있다. 그래서 특히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모로코나 알제리 뭐 이런 경우에서는 프랑스어가 많이 쓰이죠.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어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문어적으로는 아랍어가 통용이 되지만 구어적으로는 자신들의 방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랍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 상황을 쭉 보시면 과거에는 왕정이 많았죠. 근데 이 왕정들이 많이 무너져서 공화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동네의 특징은 산유국이냐 아니냐로 많이 갈립니다. 산유국인 나라들이 왕정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유국이다 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 돈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퍼주다 보니까 혁명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UAE, 오만
요 나라들이 대부분 산유국이에요. 산유국들이 이제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산유국이 아니면서 왕정을 유지하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냐면 요르단이고, 그다음 맨 왼쪽에 모로코입니다. 그럼 이 두 나라는 어떻게 왕정을 유지했느냐? 둘 다 집안이 좋아요. 둘 다 무함마드의 후손이라고 흔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르단을 세울 때도 무함마드의 후손 꾸라이시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모로코의 왕도 무함마드의 후손이라고 전승이 내려와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 수단, 이라크 이런 데는 예전에 왕정이었는데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공화정으로 바뀌어 있는 거고, 또 그 과정 중에 있는 곳이 바로 내전 중이라 할 수 있죠. 리비아도 지금 내전 중입니다. 여기도 동서간에 지금 민족 분쟁이 일어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카다피가 있었죠. 카다피가 독재를 하긴 했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 카다피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씌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카다피가 무너진 이후에 민주주의는 생기지 않고 그 내부에 있는 민족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또 시리아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종교적인 차이에 의해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레바논은 뭐 아주 독특한 곳이죠. 예,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 여기도 프랑스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근데 여기도 결국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지금 내전에 치열한 곳 중에 하나도 예멘이라는 곳이죠. 과거에 예멘은 남북이 분리가 됐었는데 여기 통일이 되었다가 여기도 여기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나눠서 내전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니파는 사우디가 도와주고 시아파는 이란이 도와주는 이런 내세의 개입에 의해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참 복잡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물론 이게 다 과거의 식민지 영향이고요.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예. 최근까지 수단이라는 곳이 남북전쟁을 했거든요. 남수단과 북수단 나뉘어가지고 전쟁을 한 결과 지금 남수단은 독립을 해서 다른 이름 쓰죠. 왜 전쟁을 했냐면 여기는 수단은 이슬람 국가고 남수단은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구분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분리되었죠. 또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가 UAE가 있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우리 두바이라는 곳으로 유명하죠. 근데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는 두바이가 아니고 아부다비입니다. 여기 아랍에미레이트는 7개의 토후국이 모여서 만들어진 연합국가예요. 그래서 UAE가 생긴 거죠. 그래서 7개의 국가의 수장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지금 두바이라는 곳이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죠. 여기도 뭐 석유가 많지는 않은데 두바이는 그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동 지방의 돈이 다 이 두바이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행 역할을 주로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이런 금융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굴릴 거냐 이런 고민들이 많게 되는데, 두바이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지금 석유 가격이 싸져서 다른 나라는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바이가 지금까지 번영하는 이유가 그런 자신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잘 세워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란 사람들이 주로 거래처가 두바이에 있어요. 이란이 지금 미국과의 어떤 싸움에 의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를 통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물자 부족 이런 거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지금 이란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이란의 자금이 두바이로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토국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다. UAE는 지금 한국과 상당히 가깝죠. 저랑 제일 친한 친구도 지금 UAE 가서 건설 현장에 있기도 합니다. UAE와 관련된 지역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있죠. 예전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뭐 굉장히 그 핫한 지역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전히 사실 그렇죠. 지금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거의 이란의 패권 지역 하에 있어요. 중간에 섬이 있는데 이 섬도 이란 땅이고, 그러니까 이란의 영토와 UAE의 영토가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 사이를 배들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뭐 미국과의 쟁투가 심각해질 때는 이란 여기를 통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있고,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이 동아시아 상국은 그냥 경제가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석유 수송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은 지구상에 있는 웬만한 지역보다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가 막혀가지고 물동량이 막힌 적도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도 그에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석유나 가스가 이쪽으로 많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도시가스의 대부분은 카타르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카타르의 가스는 전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진짜 이란이 열받아가지고 여기를 막아버리면 여러분들은 답을 지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중동 지방이 아주 골치 아픈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사실 난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기네 땅을 세웠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뭐 사우디 이런 아랍 제국과의 경쟁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지도를 보시면 요 노란색이 원래 1948년도에 독립했을 때 유엔에서 인정한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가자라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웨스트뱅크가 있고 골란 고원이 있어요. 여기를 이스라엘이 점령을 한 상태죠. 말하자면 유엔의 국제법에 의하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지만 이 배경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 불법 점유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그리고 이들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가자 지구에는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살고 웨스트뱅크에도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살아요. 골란 고원이야 뭐 고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지만 이 골란 고원은 갈릴리 호수,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물이 골란 고원에서 흐르니까 사실은 생명수 같은 거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대로 지켜야 할 그런 땅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인들이 정착촌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좋은 땅은 전부 이스라엘인들이 차지하고 그 땅에 살던 많은 팔레스타인들은 자신들의 거주를 잃고 계속 떠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이 평화를 원한다면 이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켜주면 될 것 같지만 독립을 시켜주면 바로 옆에 적성국이 생기니까 그것도 독립을 못 해주고 있고 또 독립을 안 해주고 지금 계속 가자니 계속 문제가 있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는 팔레스타인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전쟁 상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에 평화가 언제 올지 사실은 요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하고 그거를 지원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 아랍 제국 나라들 특히 사우디 같은 데가 미국과 한패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문제를 관심 안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데가 이란이에요. 여기 녹색 있죠? 이란이 거의 이스라엘과 이제 맞짱을 뜨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핵을 갖고 있는데 경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 핵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핵 보유국이 되기만 하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니까. 근데 지금 거의 핵 보유국에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그런 걸 또 못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죠. 폭격을 할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있다 할 수 있죠. 자, 또 이란의 민족 종교 분포를 한번 보시면 이란은 기본적으로 시아파가 한 90% 이상 된다 그랬죠. 민족적으로 보면 페르시안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분홍색 사람들이 페르시안이죠. 그리고 남서쪽에는 루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6%, 아제르인, 아제르바이잔과 가까운 곳에 아제르인이 16%, 또 서부 지역에는 쿠르드 사람들이 한 10% 살고 있고요. 또 남부에는 녹색 아랍인들이 또 살고 있네요. 한 2%가 있고 투르크멘 저 북쪽 파란색 지역이 투르크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은 기본적으로 페르시아인이 주로 살고 있는 여기는 아랍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한 60% 이상의 페르시아인이 살고 있고 주로 서부 지방에 아랍인과 쿠르드인 또 아제르인
또 루르인 이런들이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크리스찬도 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은 옛날부터 공동체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다 그랬죠. 무슬림은 크게 보면 둘로 나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니파죠. 일부가 시아파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는 아주 다수의 종파 사람들이 시아파고, 이라크의 한 60에서 70%가 시아파 사람들이고, 아제르바이잔도 그렇고, 시리아는 소수고, 예멘도 소수다. 나머지는 수니파 사람들이다. 뒤에 가서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의 차이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왜 그럼 이렇게 시아파, 수니파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둘 사이에 뭐 경쟁이 내지는 분쟁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유럽에서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전쟁도 했어요. 한 100여 년 이상 전쟁을 했고,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싸움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이 중동 지방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런 정치 패권과 연결돼 가지고 종파 간에 싸우는 거지. 원래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종파 가지고 싸우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는 이렇게 시아파와 수니파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는데, 이게 다 정치적인 셈법과 연결이 돼서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관용의 종교라서 오히려 그 개신교와 카톨릭이 싸우는 것만큼 싸우지 않았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이란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의 후손과 아랍 제국 간의 쟁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중동의 이제 패권 대결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어떤 분쟁들이 있느냐? 전쟁 수준에 간 것은 예멘 내전. 예멘이 지금 이 북쪽 북예멘 지역에는 시아파 사람들이 있고, 남예멘 지역에는 수니파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 간에 치열한 쟁투가 벌어지고 있다. 또 시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시리아의 소수파가 지배하고 있어서 다수파를 억압하다 보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외세가 여기 많이 개입을 했다. 또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얼마까지 전쟁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아르메니아는 우리 최초의 그 종교 국가가 만들어진 데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기독교 국가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뭐 거의 지금 한 100여 년 가까이 지금 치열한 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내전 수준의 지역이고, 내전은 아니어도 냉전 같은 이런 전쟁은 미국과 이란 간에 지금 핵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죠. 1979년에 이란 혁명 이후에 미국과 끊임없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긴장 관계에 있어서 가끔 서로 막 여러 가지 테러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아랍연맹,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 걸프만 중심 국가와 이란이 또 분쟁을 중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카타르라고 하는, 사실은 아랍연맹의 국가인데 이 나라가 이란 편에 들어가지고 이 카타르가 고립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고, 또 이 지역에 아주 불행한 민족 쿠르드가 있죠. 한 3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자신들의 국가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이들의 독립의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쿠르드인들은 이라크와 터키와 이란에 걸쳐서 산단 말이죠. 근데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인들은 형편이 괜찮은데 터키나 이란 지역에 있는 쿠르드인들은 형편이 좋지가 않아요.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